깊이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는데요. 먼저 가입하시고 뉴스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무료 구독은 물론이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 교동, 통통쌀, 16kg 등 다양한 특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뉴스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도 함께 해주셔야 특별 혜택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도해드리고 프로그램 열심히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시간은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전망해보는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박진양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혜성 티브리치 대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총선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열심히 역할을 해보겠다고 총선 불출마도 지금 선언한 상황이란 말이죠. 요 얘기를 이제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님,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걸까요? 뭔가 이제 중임을 맡으면서 나는 사심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다음 카드를 하나 이렇게 쥐고 있는 거. 다음 카드요? 예, 저는 다음 그렇게 카드가 보이더라고요. 뭐죠? 뭐 지금은 나는 뭐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있어 나온 뭐 이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뭐 공익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맡았다라고 하지만 선거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면은 또 이제 다른 요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발 더 나가서 격전지에 출마를 해달라, 출마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 몸값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카드를 다 깐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나 특권층하고 다르다, 이걸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나중엔 날 추대해달라, 뭐 이런 복선이 깔려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두 측면으로서 본의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나는 당신들이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로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로지 특검법 오로지 막는데. 특검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들 두 사람한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박혜성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소한 일에 욕심이 없다. 대선만 본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요, 전두환이 노태우를 임명했을 때 6.29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본인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좀 뭔가 사심이 딱 숨어져 있는데 그 사심을 아직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니네들도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영향권에 물갈이 해야 된다, 이런 신호로 지금 해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양수겸장이죠.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화법을 보면은 이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화법을 우리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들 검사 출신들의 화법을 보면은 약간 제 표현대로 하면 강철중 화법, 공공의적 화법 이러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윤 대통령이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고립되었을 때 그 공공의 적을 만듭니다. 그냥 한때는 노조였었죠. 네. 그래서 나는 국민의 편에서 이런 부당한 노조를 내가 같이 징치하겠다. 그래서 막 노조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됐다가, 어떨 때는 뭐 은행 금리 장사하는 은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의 적을 만들고 나는 국민들과 같이 국민을 대표해서 저들을 징치하겠다, 이런 태도거든요. 이제 그게 약간 이제 강철중이 하는, 나는 이제 공공의 대변자다, 이런 건데, 최근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면 이제 386들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나는 국민들과 함께 저런 못돼먹은 386들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 이제 이런 화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프레임이나 화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해 보인다 생각합니다.
강철중을 이제 비유하시니까 우리 설경구 배우가 섭섭하네요. 이걸 먼저 썼던 사람은 히틀러예요. 히틀러요. 히틀러가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 그다음 공산주의자, 노조, 유대인,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존재 이유를 부각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파멸입니다. 타인을 파멸하고 적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반정립, 반대에 의한 안티테제가 아니라 스스로 한국의 미래라든가 나는 그 여당으로서 어떤 국가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비판했습니다만 창조경제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국민성공시대, 또 뭐 747, 뭐 여러 가지 별별 게 다 생각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비판받았던 소득주도 성장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없어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국가를 운영할 계획이 없는 집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 여당 대표가 하는 표현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먹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이제 속 시원해 보이겠죠. 이게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깃발을 들고 내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시원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지자들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여당이잖아요. 국정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민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면서 중도 소구력이나 확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또 없을 것이라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도 뭐 장관이 아니죠,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은 좋은 카드로서 뭔가 폭발력 있게 장악하고 국민의힘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잘 끌고 나갈 수 있죠. 어떻게요? 폭력의 효율성입니다. 폭력의 효율성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위임받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보였던 이준석 쳐내고, 안철수 의미 없는 사람 만들고, 나경원 쳐내고, 김기현 쳐내던 그 폭력의 효율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 단칼에 흔히 하는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쳐낼 수 있는 거죠. 그걸로서 이제 어필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도라든가 또는 무당파층의 소부력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투표를 떨어뜨려서 진영 대결로 만들겠다. 그게 지난번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재판하면은 선거에서 크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도 않는다라는 전략.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부산 지역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이 지금 18석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15석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21대 때 민주당의 의석수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산에 지금 물갈이도 조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네.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유치 실패할 수도 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서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고, 뭐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질 수도 있죠. 그런데 표 계산에서 이 정도까지 그 예측을 못했나? 야, 그러면 제대로 이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잘 취합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유치 실패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재벌들 내려가서 떡볶이 먹고, 사실 부산 그 가덕 신공항은 부산 엑스포하고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우는 애기 사탕 주고 달래듯이 뭐 가덕도 신공항 빨리 속도 내겠다, 이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은 뭐 엑스포가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그들에게 미쳤을까? 난 이해가 안 중요한 가는데. 영향을 끼치죠.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선거를 한다. 그럼 저는 국민의힘이 17대 1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17대 1로 이긴다. 네. 일은 누굽니까? 예? 일은 누구예요? 이는요, 또 밝히면 안 돼요.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세 분 다 본인이 1회는 들어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왜 그분들은 민주당 이 의원. 방송 안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니 북구 하여튼 낙동강 벨트 그냥 쪽이다 생각 하고 없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하는 보시면 말이에요. 되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한국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민주당,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반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적인 하나의 실패 이런 걸로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냐? 특히 이제 그나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일체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스윙보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부산이에요. 실제로 해보면요. 맞죠, 그죠? 제가 보기에도 그 표의 변동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국에서 지역인 것 압도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거는 타인에 대한 심판보다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진취적인 특성상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이 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대권 주자가 있거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향하는 그런 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부산에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첫 번째는 PK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산판을 흔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또 그랜드한 비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죽을 숨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에 가면은 바닥에 존재하는 이 정당 일체감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압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권 심판론이 좀 더 우세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총선 지형이 형성될 거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이나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썩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 부산이 특이해요. 부산만 그런 부산이 거예요? 특이해요. 부산이 특이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울산 얘기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울산도 보면은 지금 우석을 뭐 대부분 그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원사이드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있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40% 정도는 꾸준히 득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2016도 이후에 그 득표를 2016년 선거에 비해서 2020년 선거에서 의석수를 민주당이 잃었죠. 그러나 총 득표수는 늘었습니다. 16년에 민주당이 그 얻은 총 모든 후보가 얻은 득표를 합산을 하면 62만 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20년 총선에서는 87만 표로 한 25만 표 정도가 올랐어요.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의석수를 잃었느냐? 이제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 26년도에는 77만 표를 얻었는데 2020년에 104만 표로 늘었거든요. 이게 투표율이 확 높아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민주당의 세가 줄어들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난 또 대선 때 보면 이재명 후보가 83만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서 부산에서 보니까 보수 정당은 최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127만에서 최소 77만 표 정도 사이에 있고 민주당은 문재인이 얻었던 87만에서 최소 62만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이 선거가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느 지지층이 더 투표장이 더 많이 나오느냐. 네. 이거 가지고 저는 아까 부원장님께서 민주당이 내년에 한 석밖에 못 얻을 거라고 예측하셨지만 저는 의외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할 수도 있다. 투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네.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잠깐은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투표율기가 줄어들었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말씀드린 거는 내일 투표한다면이라고 저도 단정을 붙인 거예요. 내일 왜냐하면은 현재 민주당은 부산 전략이 존재하잖아요. 전략이 없어요? 부산 전략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전략이 뭐예요? 그럼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부산에 인물이 없다, 인물 구도가 안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실 명분, 프레임, 뭐 인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서 좀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울산하고 부산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울산은 생각보다 진보, 민주, 개혁 이쪽에 지지층이 탄탄해요. 탄탄한데 확장성이 부족해요 오히려. 네. 확장성이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노동자 계급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격이 있는데 비해서 부산은 실제로 노동자 계급이 거의 없습니다.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이 없기 때문에 역동성은 많이 살아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득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이런 효과들로 많이 이제까지 득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판하면서 결집하려면 구심점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구심점이 노무현 문재인이 사라진 이후에 부산의 민주당에 구심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늘 그 이제 확장하는데 하나의 시발점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1월에 개혁신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상계동 갈비집에서 뭐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나 홀로 탈당한다.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이준석 탈당의 영향력? 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보수 언론들이 만드는 장난질이에요. 아, 실제는 안 그래요? 동력 뭐 떨어진 게 뭐 있습니까? 저기 김용태 한 명인데 그 뭐 김용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그만 빠져나왔지만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허은하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천하용인 했었습니다마는 허은하 의원은 비례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탈당하게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뭐 것을 지금 뭐 의원직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을 통해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이삭죽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신당이 뭐 실패했다 또는 실패할 것이다, 뭐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가 초반에 기세가 좋았어요. 지지율 많이 나올 때 18%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꾸준히 8% 가까이 나와요. 8% 나오면 병립형으로 대입해도 비례만 해도 4석이에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비례 2번 받으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미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하는 밑자락은 깔아놨다. 다만 판을 흔들어가지고 한국 정치 전체를 깨고 본인이 대선 주자급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이 모멘텀을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혼자 뭐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당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세력을 만들어내야죠. 네, 근데 그 세력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실제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들을 흔들어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준석이 가장 힘이 좋았을 때가 지난번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될 때,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절실했거든요.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절실함이 이준석을 당대표로까지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여론조사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보면은 이준석에게는 그래도 한국의 정치인들이 갖기 어려운 이렇게 자산이 있어요. 뭐요? 20대 중후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의 남성들이 이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정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할 수 있는 이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 이후에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지 사실은 뭐 원래 이준석을 누가 이렇게 많이 따라가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20대 그 젊은 층들 내지는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삭죽기 그게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이게 또 핵심이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하고 안철수 전 대표 등등도 지금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부산 출신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고향에 내려가서 뭔가 해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아까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뭔가 대권주자급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유력한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의 지지도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와 겹치는 층들이 한 20% 가까이 돼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 보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영남의 청년층들이에요. 영남의 청년들.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은 사실은 이제 수도권보다 특히 PK 쪽에 나름 이 저기 소부력이 있는 네. 분이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조국 장관이 부산에 출마한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다. 이거 둘 다 민주당에 유리해져요.
그래요. 예, 부산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역동성과 뭐 뜨거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달구어지면 달구어질수록 기존에 있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늘 존재해 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조국 장관이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 공천 안 줄 거예요. 안 준다고 봤을 때 조국 장관이 뭐 무소속으로 부산에 출마한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의 어떤 뭐 연대의 틀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심점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 대표가 부산에 출마해줘도 민주당한테 또 땡큐예요. 역으로 또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부산이라는 데가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 부산 가보시면 그런 거 많이 붙잖아요. 아시아 최대 건물, 아시아 최대 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대한 경쟁 심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서울 정치에 대응하는 리더를 키우겠다는 욕구가 늘 있었고 사실은 PK 출신 대통령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이 커지면 커지고 판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민주당 쪽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됩니다. 사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가진 가장 취약점이 결단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끌고 나가고 이걸 잘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개인적 성격상. 본인이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혼자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고 휘어잡고 바람을 일으키고 이럴 만한 역량이나 그럴 만한 그 뭐랄까요 성격? 좀 끝까지 가보려는 그런 독함?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실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죠. 네, 저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우리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까 평가를 왜 안 해? 평가를 해야지 그 사람이 거기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이 되죠. 근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아까 우리 이준석 신당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제3당이 성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가장 파워풀했던 제3당이라는 게 열린우리당 2004년에 친박연대. 열린우리당을 친박연대 부산에 성공했어요. 한 번 했었어요. 무소속들이 예, 근데 약진했습니다. 친박연대라고 하는 거를 굳이 뭐 제3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3당이죠. 제3당. 지난번에 그래도 이제 열린우리당 이후에 그나마 가장 파괴력이 컸던 제3정당이 안철수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2016년 선거. 오히려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었죠. 더 1%더 얻었죠. 호남은 다 석권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은 거의 호남당을 선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뭐 PK에서 뭐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죠. 그때 부산에서 5% 정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린우리당 때도 뭐 거의 열린우리당과 그때 뭐 보수정당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양단 체제로 치러진 선거에서도 조경태 한 명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신생 정당이 자리를 바로 잡을 수는 없겠다.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그 이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스윙 보터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보수 야당 성향의 표들이야. 야당을 지지하는 이런 하나의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는데 이게 진보 야당이 아니고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기질. 이게 역사적 뿌리로 올라가면은 YS표보다. 그렇죠. 네. YS표를 민주당이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나 이럴 때 가져오기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윙보트의 폭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특징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부산 지역 중에서 핫한 이 사상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낙동강 벨트라고 보통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초선을 지냈던 곳이고 장제원 의원은 3선 했던 곳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초선 의원했던 곳인데 장제원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단 말이죠. 무소속으로도 하면 됐죠.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변동폭이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인물을 보고 인물 투표 돌아선다. 그게 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거기 불출마한대잖아요. 그럼 장제원 의원이 자기 후계자를 거기 내세울까요? 아니면은 포기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후계자를 내세우죠. 주로 정치인은 100%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여든 야든 그리고 이렇게 현역 의원이 아주 소위 말하는 중량감 있는 현역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지역은 대체로 이제 서로 상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데는 거의 전략 공천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 이제 서부 상권이 낙동강 벨트라 그래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단 지역이 있고요. 호남 유입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부산 사상구?
부산 사상구를 먼저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MBTI 해보셨죠? 네. 예, 우리가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튼간에 사람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유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MBTI 16개 유형으로 나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뭔가 이걸 추출해 봤더니 한 600여 개의 변수 중에 한 8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8개를 가지고 그 지역을 설명하는. 그래서 한 크게 보면 한 10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네. 여기 사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기가 좀 인구수가 평균보다는 적고 고령 인구 숫자가 많고 60대 이상. 예, 소매업 비율이 높은 지역이더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소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적인 약간 중소도시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 그런데 되면 오래된 보수- 도시죠. 구도심 나이 드신 분들이 구도심. 많이 사는. 네. 여기에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던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남 원적자들이 많이 산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지역에 과거에 노무현 그룹 중에 정윤재 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였었습니까? 예, 이제 정윤재 위원 지역인데 부산의 오래된 친노들 중에 정당 정치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조직 관리도 착실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뿌리가 과거 보수야당 때부터의 통일민주당 때부터의 뿌리가 민주당 뿌리가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 정윤재라는 분이 노무현 개보지만은 원래 또 YS 개보기 됐거든요. 네. YS 개보기 됐는데 YS 따라 안 간 거야. 3당 합당하러. 안 가고 노무현 따라서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그 옛날부터 오던 민주당 뿌리, 신민당 때부터 내려오는 뿌리가 보통 이제 그게 3당 합당되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다 가버렸는데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보수 지지세가 좀 더 강한데 앞서 이제 부산은 우리가 변동성이 큰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렇죠. 6만 5천 표까지 얻었어요. 그 대선에는 6만 1천 표. 이게 한번 몰아줄 때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몰아줬다가 또 지난번 배재정 후보였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또 장제원 후보하고 또 표차가 좀 크게 또 지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가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투표. 누가 출마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찍어서 보내겠네요. 아까 말한 전략공천. 센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보내겠죠. 갈까요, 그러면? 뭔가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산판을 지휘할 것 같거든요. 아마 위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일종의 그 부산 선거의 일종의 컨셉을 대표할 만한 그런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굳이 용산에서 장제원 의원에게 불출마를 강력히 얘기를 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산의 사상구에 장제원 너 그만둬라고 할 정도면 용산에서 누군가를 콕 찍어서 보내서 너 당선시켜라 이런 뭔가 오더가 있지 않고서는 장제원 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곳을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냥 경쟁을 시켜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될 것 지역 같은데. 하나의 문제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선거 컨셉 자체가 윤핵관 제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빠지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제원을 뺀 거기 때문에 그게 누가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제원이 선택하든지 장제원과 윤석열과의 합의를 통해서 선택하든지 대리 일종의 부산 선거의 컨셉을 잡는 대리인이 되는 거죠. 본인은 선수에서 빠지고 감독이 되면서 부산 전체판을 아마 장제원 의원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제원 그 퇴진의 상징성은 중진 후퇴 그리고 이제 윤핵관들 후퇴 이런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장제원도 빠졌는데 당신들이 버텨? 우리 컨셉대로 갈 건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장제원은 이제 선수에서 빠져서 감독이 된 거죠. 저는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행할 거라고 예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는 검핵관 중에 한 명이 가되 그 부산에 이제 연고가 있으면서 장제원 의원하고 합의가 된 누군가를 거기다 이제 꽂아 넣을 것이다. 뭐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본다는 뭐 거죠. 네. 몇몇 검사들 이름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부산 전체판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한 게 그 검역과 나오는 사람들 중에 PK 출신들이 많아요. 검명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자, 부산 중구 영도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옥시에 들고 나르샤 김무성 전 대표가 영도 자리에 서가지고 아무튼 또 핫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원래 이현주 전 의원이 황보승이 또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황보승이를 꽂아놨다. 그래서 지금 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곳이거든요. 최근에 이현주 의원이 여기서 출판기념회 1월 10일 날 한답니다. 고향이니까. 한다는 겁니까? 고향이니까. 고향에서. 이현주 의원이 영도여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고향이니까. 근데 뭐 이쪽에 뭐 이현주 의원이 출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본인은 또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부정은 안 했던데요. 예, 할 생각도 그렇지, 있어요. 뭐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조직력이나 이런 거, 돈이나 이런 문제가 좀 걸려서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도구하고 중구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부산 영도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섬이에요. 이 사람들이 섬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고향도 영도구예요. 거제도에서 태어났지만 영도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도구. 그다음에 또 영도구에는 제주도 출신들이 또 많이 살아요. 그렇다더만요. 네. 네, 그래서 그 옛날에 해녀들이 건너왔고 얼마 전까지 민주당 구청장을 했던 김철웅 구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 향후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당으로서도 첫 번째로 이제 그 영도구청장에 당선이 되게 어쨌든 됐고. 여기도 특징이 사상구랑 비슷해요. 고령층의 똑같습니다. 저소득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뭔가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지 이제 않나? 사상구하고 영도구가 고령층인데도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옛날 공단 지역이에요. 사상구도 옛날 공단 지역이고요. 영도구도 옛날 그 해운업 받은 공장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한진해운도 여기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소 같은 데 조선소 같은 네. 이제 고령층 노동자 출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외지 출신들도 많고. 그렇죠. 호남인들, 호남 원적자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된 도시인데도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구 거주자가 실제 얼마 안 돼요. 부산의 구도심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아는 무슨 깡통시장, 뭐 국제시장 이게 전부 다 중구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냥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자들은 상인들 외에는 거의 뭐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생각보다 이 선거가 또 만만치 않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뭔가 또 변수가 막 생겨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분석 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본질은 여기에서 네. 빠뜨린 거는 김무성이 공천 받지 못한다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김무성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지 아니면 신당 쪽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죠. 그렇게까지 김무성 의지가 전, 강합니까? 전 대표는 안 네. 나온다고, 선출직 안 나선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네. 또 맨날 말이 바뀌는군요, 정치인들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